자, 이제 2차 시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공적 생활의 측면에서든 사적 생활의 측면에서든 항상 정의 또는 이제 옳은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롭게 또는 옳게 어, 어떤 사회적 가치나 재화들을 분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요구가 항상 우리들의 삶에 직면하는 그런 요구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가 정의이고 무엇가 올바른 일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어, 이것은 정의롭다, 또 저것은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좀 힌트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런 정의를 판가름하는 관점을 우리는 세 가지로 좀 제시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이제 우리들이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각을 지닌 존재로서 고통보다는 즐겁고 기쁜 순간들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적 만족감과 연결되면서 그걸 개념화해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하길 원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행복을 증대시켜주는 그런 일이라거나 또는 그런 행위라면 그건 올바르고 정의로운 행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근대에 와서 이제 강하게 정립된 어떤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다가왔던 정의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 중심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슬프고 괴로운 일은 뭐냐? 경제적으로 이제 가난해지는 거, 좀 돈이 쪼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경제적 재화들을 이제 소비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넉넉한 상태, 돈주머니가 두둑한 상태가 되면 시장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재화들을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런 풍요로운 경제 생활이 결국 우리들의 행복감을 증대시켜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라든가 또는 생활 수준을 이제 높여줄 수 있거나 향상시켜 줄 수 있으면 그건 우리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이는 셈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더 잘 살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행복감이라는 게 연결되면서 결국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곧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도를 총량적으로 더 높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위나 정책 이런 것들은 정의롭고 옳은 정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입장들을 가장 이제 체계화해서 강하게 제기해 준 입장이 윤리적 입장 중에서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겠고, 공리주의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구호 같은 그들의 주장이 있죠.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정의로운 행위다. 또는 우리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 공리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 입장은 정의와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복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정의롭고 올바른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역시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역사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사회의 이제 출발은 이제 하나의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관점이 서는 거죠. 근대 시기 이전에는 하나의 공동체 속의 하나의 일원으로서의 사회 구성원이란 관점이 우선했다면,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이 있었죠. 왕이라든가 신하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엄마라든가 또는 자식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그 위치죠. 또는 역할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했다라고 한다면, 근대라고 하는 역사 시기는 바로 그런 걸 떠나서 말하자면 이제 개인이란 개념이 강조됩니다. 개인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여러분 글자가 이게 잘 쓰여지지는 않는데 영어로 뭐라고 하죠?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죠? 인디비주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글자 표기가 좀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이 글자는 D입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영어를 우리가 개인이라고 번역하죠. 개자는 낱개자예요. 한 개, 두 개 할 때 그런 수량의 단위 명사죠. 근데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영어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개인이란 개념을 포착하기가 쉽습니다. 자, 인디비주얼이란 말 속에 보면 여기 디바이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디바이드란 말은 무슨 말이죠? 뭘 나누고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죠. 그러니까 뭘 나누고 쪼갤까요? 과거 우리가 전통사회에서 신분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는 왕, 신하 또는 이제 뭐 이 사람은 주인이고 이 사람은 머슴이고 또는 종이고 이 사람은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고 또는 부부관계고 이런 관계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디바이드의 의미는 뭐냐? 이 관계들을 다 다시 절단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 끊어버리면 한쪽에 신하가 없는 왕은 있을 수가 없고 왕이 없는 신하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낱낱의 한 사람으로만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드는 신분, 과거의 봉건적인 전통사회에서의 사람들의 관계 그 망 역할을 했던 그 신분 질서들을 다 나눠 해체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인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죠. 인이란 말은 접두사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나눌 수 없다는 그 의미인데 이제 뭐냐? 이 의미는 인디바이드의 의미는 뭐냐면 신분 질서의 관계망을 다 해체하고 해서
더 이상 해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인디비졸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그럼 사람을 다 해체하고 해체해서 관계를 다 떼니까 뭐가 남았냐? 그냥 온전한 그 사람만 남은 거죠. 한 사람, 그 사람 자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의 사회적 구성 단위이긴 한데 한 낱낱의 그 한 명 한 명의 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디비졸이라고 부른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버지, 엄마 이런 역할적 관계망 속에 불리우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개인이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낱낱의 한 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인은 이제 정체성이 어디서 주어질까요? 그 사람 자체의 개성으로부터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고대의 전통사회에서는 왕이면 왕다워야 되고 아버지면 아버지다워야 사람으로서의 노릇을 잘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죠. 그건 다분하게 그런 관계망, 신분 질서적인 그런 관계를 우선해 두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기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의무를 다 해내는 데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고유성을 찾았다면 근대 인디비졸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본 단위는 그런 게 다 이제 해체되고 단절됐고 다 버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서 존재의 의미가 주어질까요? 그냥 그 사람 나름의 고유성, 그 사람 개인 안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개성이라고 하고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근대 사회에선 옛날에 아버지다움, 엄마다움, 자식다움, 왕다움 이런 것들이 우선하기보다는 한 개인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게 되는 그런 사회 철학을 갖게 된 이유는 이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자기다움을 실현해 나갈 수 있으려면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 봤느냐? 이제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봤고 그런 자유를 보장해주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근대 현대 사회에서는 어, 한 개인의 삶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를 이제 자유와 권리를 앞세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정의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개인의 그런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척도로서 작용하는 시대가 펼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뭐냐? 우리들은 어느 때는 다수결의 원리나 더 힘센 사람들의 강요와 회방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의의 기준과 올바른 행위의 올바른 정책의 기준으로 보는 입장에선 어떤 힘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기본권적인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 인권의 관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롭다, 옳다라고 하는 판단은 이런 보편적 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이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이 우리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리버테어리언이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지상이란 글자가 붙었잖아요. 지상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장 최고의 원리로 앞세우는 그런 윤리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합의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아주 절대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억눌려지거나 조금이라도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정의롭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이 결과가 뭐 더 공리주의자들처럼 행복을 더 사회 전체의 행복을 더 산출해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개인의 자유와 어떤 그 개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 합의 계약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면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결과, 불행한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합의 이런 거 해낼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죠. 반면에 같은 자유주의적인 입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이제 존중해주는 입장 중에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는 좀 달리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옹호해주는 입장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조건들이 또는 사회의 기본 질서와 틀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자유지상주의자들처럼 무제한적으로 옹호해 가지고는 그 결과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사회적 재화라든가 삶의 조건들의 그 균형이 너무나 깨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듯이 지금 자유로운 사회인 경우에 미국, 대한민국 보면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이런 그 경제 시스템 속에서 그냥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그걸 절대시하게 되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평생 잘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또는 한번 낙오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그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의 질서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는 건 완전하게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질서를 어느 사회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결과로서의 불평등을 조금 사후적으로 우리가 좀 조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들이 얼마만큼 공정한 기회를 서로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지 그걸 검토해 봐야 되고 또 공정한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얻은 소득이라든가 수입 그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사회적 재화의 정도가 얼마만큼 결과적으로 큰 불평등이 나오는지를 봐서 그런 부분들을 재분배라든가 또는 국가의 조세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좀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들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정의론의 관점은 같다 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주장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평등 옹호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등 옹호주의자를 대표하는 입장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존 롤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철학과에서 사회정의론이란 책을 써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알렸던 그런 학자였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이긴 하지만 그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앞서서도 잠깐 봤지만 어떤 미덕을 추구하는 것, 사회적 미덕을 추구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칭송할 만한 그런 행위가 있잖아요. 가령 애국적인 행위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위라든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이제 훌륭한 행위를 했다. 참 저 사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거룩한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만한 그런 행동들 역시 이제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대개 한 개인이 자신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와 같은 그런 공동체의 어떤 이상을 또 바람직한 삶의 조건들을 향상시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많은 조건들을 이제 희생하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 우리가 더 건전하고 더 바람직한 사회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상이 있는 거죠. 이 좋은 삶이라는 건 영어로 표현하면 굿 라이프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조건이 주어졌을 때도 굿 라이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미덕을 사회적 미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인격자들 또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또는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애국심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우리 미덕으로 기리고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좋은 공동체이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각 개개인들도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미덕을 추구하는 그 관점에서 정의와 옳음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 공동체죠. 그 공동체마다 오래도록 깊이 뿌리 내려온 그런 문화적 전통이라든가 관습들이 있죠. 그리고 도덕적, 종교적 이상들도 있어요. 가령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지배적인 종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런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훌륭한 삶이라고 기리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가령 과거 우리 옛날 그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조선시대 유교적 제사와 이런 그 종교적 전통과 제사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은 또 그런 제례를 잘 때마다 잘 거행해 나가는 걸 이제 훌륭한 사회 이상으로 이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죠. 미덕은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미덕, 그런 가치들을 잘 실현해 나갈 때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태도들은 어디서 오냐? 사람들의 이제 마음가짐과 기질, 태도죠. 그런 걸 우리들은 인격이란 말로 이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잘 함양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 오래도록 그러니까 용인되고 또는 칭송받아왔던 그런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 도덕이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신화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 우리는 참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또는 건전한 시민이다 또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준이 한 사회 속에 정의가 실현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이 세 번째 미덕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덕을 강조하는 입장은 우리가 흔히 덕윤리라고 하는데요. 버추 에틱스라고 하죠. 그래서 덕윤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덕윤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의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명예라고 하는 것을 가치를 누릴 사람은 뭐예요? 명예로운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 가령 우리 뭐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 우리나라 식민 지배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이제 무력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일제, 그 식민 지배자들을 어떻게든 이제 처결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우리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방된 조국 속에서 우리들의 가치를 실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그런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잃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의로운 행위를, 정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무엇을 아, 의사라고 하는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자격에 초점을 두는 거죠. 도덕적 자질이나 품성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 덕윤리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다름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는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회적 미덕을 얼마만큼 실현해내는 그런 자질과 품성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행복이라든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초점을 두는 입장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주장되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 정치 철학의 기반 위에 있는 그 주장들이라고 본다면 이 좋은 삶을 위한 미덕 추구라고 하는 관점을 정의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입장을 우리들은 그 외에 반해서 공동체를 좀 중심에 둔다는 그런 관점으로 파악해서 이들을 공동체주의 진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 큰 윤리적인 경쟁 관계를 보게 되면 이 자유주의적인 진영과 또는 공동체주의적 진영 사이에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의롭고 옳은 행위를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소개를 오늘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실제 사례 속에서 이제 적용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러한 이제 좀 교육 학습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한 사례를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런 사례를 살펴보다 보면 나는 이 정의를 판가름하는 세 관점 중에 어떤 입장을 우선시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그런 사례를 놓고 토론을 하다 보면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저런 주장을 펼치는가를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도 정의를 판가름하는 새 관점이 도움이 되고 또는 내 생각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 보는데도 이 관점들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학습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사례죠. 이건 하나의 도덕적 사고 실험 사례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퍼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논리적인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논리적인 사고를 나름대로 차근차근 전개시켜 보는 걸 우리는 추론이라고 하는데 추론 중에서도 우리가 옳고 그름,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냐의 문제와 관련된 추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추론을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가설적인 사례고 실제 뭐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가설적 사례고 학자들에 의해서 윤리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자기 생각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명료한 사례를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이제 분석해 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례를 이렇게 하나의 실험의 사례처럼 만들어 본 거죠. 이 사례는 유명한 더 트롤리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딜레마의 DI, D라고 하는 건 고대 히라버에서 기원하는 말인데 이 DI는 이제 갈라진다는 말이 둘이라는 의미예요. 둘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말이고 렘마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웨이,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트롤리는 전차란 말이니까 전차가 주행하는 이제 철로가 두 갈래 길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 형태를 놓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추론의 사례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면서 미리 살펴봤겠지만,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이 기관차가 막 달려오고 있죠. 그런데 기관사 여러분은 각자가 이 전차의 기관사라고 봅시다. 그런데 쭉 직선으로 달려가려다 보니까 바로 앞에 갑자기 철로 위에서 일하는 정비사 인부 5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시선들이 기차가 오는지 소리를 못 듣고 있다고 지금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달려가 버리면 이 5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관사인 나는 지금 브레이크, 제동장치를 가동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제 아주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지금 뻔합니다. 눈에 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쩌나 하는데 마침 눈에 들어오니까 본 게 오른편 쪽으로 이렇게 철로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상철로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로로 달려갈까 핸들을 틀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철로 위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뭔가 또 작업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급박한 순간이죠. 우리들은 아주 순식간에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는 가설적으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지만 상황 설명하느라고. 근데 이 순간에 기관사인 이 전차의 운전자인 나는 이 핸들을 오른쪽 비상철로 방향으로 틀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우리는 이런 때는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지금 이것저것 재고 판단할 겨를이 없잖아요. 평소 내가 가졌던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한다는 자기도 모르게 형성해 왔던 그런 의견이 있었거나 어떤 신념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판단을 직관적으로 할 거예요. 대개는 어떻게 판단하죠? 오른쪽으로 비상철로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지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판단했나요? 물어보면 그때서 이제 이런 답변을 하기가 쉽죠. 자, 그대로 달렸으면 저 죄 없는 5사람이 정비사 5명이 죽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비상철로 쪽으로 가면 거기에 물론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내세울 거예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도덕적 추론, 이거 하나의 사고 실험의 사례니까 그럼 이거 조금 변형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변형해 봅시다. 자, 조금 상황이 바뀌었죠. 이건 풋브리지 딜레마라고 하는데 육교가 있어요. 풋브리지를 번역하면 육교라고 할 수 있겠죠. 철로 위에 육교가 있고 거기에 이때 나는 앞선 사례에서는 이제 전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였지만 지금은 그냥 육교에서
철로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5사람들을 이제 보고, 또는 저쪽에서 멀리서 기차가 오는 광경도 지켜보는 구경꾼이에요. 그냥 육교를 지나다가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랬는데 보니까 저기서 이 5명이 이쪽 육교를 지난 쪽에서 5명이 일하고 있는데 기차가 이제 전차가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제 기차가 정지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인가 보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만큼, 거의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거의 큰 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보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보니까 내 옆에도 한 사람이 또 있어서 아주 덩치가 산만큼 큰 사람이에요. 그냥 비유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건 사고 실험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육교의 난간 가까이 있어서 나하고 같이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퍼뜩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사람을 살짝 내가 떠밀어서 육교 아래로 떨어뜨리면 저 달려오고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저 전차를 멈춰 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저 일하고 있는 5인부의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고,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여긴 더 좀 고민스럽죠. 앞에 사례와는 달리. 왜 그렇죠? 대다수는 아무래도 이런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업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서로의 의견들을 확인해가는 이런 주고받기식 대화 수업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대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마이클 샌델도 아마 대다수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버드 대학생들이 답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 경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서 있는 덩치 큰 사람을 육교 아래에서 떠밀어 가지고 전차를 이제 멈추게 하고 이 철로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5사람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택은 옳지 않고 어, 어, 그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난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답변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체로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 잔인할까요? 그렇죠. 내가 옆에 나하고 똑같이 구경하고 있던 죄 없는 한 사람을 직접 떠밀어서 육교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차에 치여서 죽게 해버리는 행위를 내가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너무 몹쓸 짓이고 내가 너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잔인한 행위를 벌였다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멈칫하는 거고, 이 사례의 경우에 나는 옆 사람을 떠밀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례를 우리가 좀 더 비교해가며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추론 과정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면 그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판단을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비교해 볼까요? 사례 1과 사례 2 경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사례에서 그렇게 했죠. 야,
핸들을 돌려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희생되는 편이 말하자면 다섯 사람이 목숨을 잃는 방법보다는 더 옳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숫자적으로 보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사람의 목숨이니까 다섯 명과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적으로 1보다는 5가 훨씬 크고 그렇다면 한 사람의 희생보다는 다섯 사람의 희생이 더 손실이 크니까 그죠? 적은 희생, 더 큰 이익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경제성 같은 거죠.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들이고 최대의 이익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경제 원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 또는 뭐죠? 행복 극대화라는 관점이었죠. 그죠? 공리주의에서 그런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적은 희생, 아주 큰 행복, 큰 이익 이렇게 보는 거죠. 행복을 총량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는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에서는 왜 우리들은 주춤하고 그런 것을 잔인하다고 했을까요? 왜 똑같이 한 사람이 희생되고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왜 두 번째 사례에서는 그걸 잔인하다 또는 몹쓸 짓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옆에 나하고 같이 서 있던 덩치 큰 산만한 덩치를 가진 그 사람이 죄가 없었다, 무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앞에 첫 번째 사례에서도 그 직진선로에서 일하는 다섯 명이든 또는 핸들을 오른편으로 돌렸을 때 그 희생된 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도 죄 없이 열심히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다들 무고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왜 무고한 사람이란 이유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건 어차피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더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어떤 지적이 나올까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미는 행위를 했다, 떠미는 행위를 했다. 행위자인 나에게 귀책 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면 기관사였던 나도 마찬가지로 귀책 사유가 없을까요? 내가 핸들을 꺾은 건 나잖아요. 그죠? 그 점도 동일한 상황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무고하다는 것도 죄 없다는 것도 해당이 안 되고 또 나에게 돌아올 귀책 사유라는 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겠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두 상황은 다 보면 여기 정리한 것처럼 죄 없는 죄 없는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똑같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똑같은 경우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왜 우리들은 그걸 잔인하고 옳지 못하다 또는 몹쓸 짓이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래서 참 내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있지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결정, 이런 판단을 하는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도덕 원칙을 모든 상황에 사례마다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일이 늘 쉽지만은 않은 법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떤 도덕 원칙을 내가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항상 도덕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타인을 비난하고 또는 내 자신이 너무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또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관용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덕목을 우리가 더 너그럽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들은 이제 지금 사례 1과 2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우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선택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도덕 원칙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도덕 원칙이라는 건 하나의 도덕 원칙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판단 기준이 두 개로 양립되어서 이렇게 하기도 또는 저렇게 하기도 다 옳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도덕적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왜 주어져 있는지를 좀 검토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그 사례의 경우에는 우리들은 이런 도덕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뭐죠? 가능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기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인 경우에는 뭐죠?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잘못 아닌가? 이런 도덕 원칙이 있었던 거죠. 무고한 사람.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이 사례가 어차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적용할 때는 두드러지게 이런 도덕 원칙이 서로 충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놓인 거죠. 뭐냐? 원칙 1. 가능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사례 1은 해결할 수 있는데 사례 2번에 갔더니 두 번째 도덕 원칙,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나쁜 짓이다, 잔인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 또 위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쩔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 5명이 그대로 희생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방치할 수도 없을 거고 참으로 난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을 풀어가는 건 어떤 게 더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사고 훈련이 필요하고 도덕적 원칙들 속에서 자기가 당면한 구체적 상황 속에서 무엇이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지 또는 더 적절할지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 것인지 이걸 판가름해 나가는 길을 그때그때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면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적절할지 그때 숙고해서 판단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자면 이런 판단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되겠죠. 왜? 우리들은 평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견과 어떤 가치와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 오는 과정들에 이제 그 많은 경험 속에서 그런 지혜와 성숙된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추론을 우리들은 하며 학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평소에 독서, 또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검토, 이런 사회적 사례들에 대한 경험, 또 그때 내렸던 판단들을 다시 성찰해보고 그런 것들을 누적적으로
많이 쌓아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나가는 경험들이 아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이제 그와 관련된 게 하나의 학습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 와서까지 이런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도덕적 추론 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할 학습의 모든 관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추론 학습을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 공학윤리 시간에 해나가야 되는데, 이 학습은 경우에 따라 어떤 점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만한 그 유용성, 쓸모가 있는지, 또는 이 학습 역시 배움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또 무엇일지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도덕적 또는 윤리적 추론 학습의 유용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쓰여진 걸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적 추론 학습을 위해 도입하는 가설. 아까 우리가 트롤리 딜레마 또는 풋브리지 딜레마처럼 사례 1번과 사례 2번과 같은 것은 하나의 가설이죠.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도덕적 추론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가설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상황이에요. 물론 그런 실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들은 어떤 판단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려야 될 건가를 훈련하기 위해서 도입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설들은 우리가 봤듯이 분석해 봤듯이 그런 도덕적 분석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유용해요. 도움을 주죠. 그리고 결국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제 다수 소수의 희생을 무릅쓰고 다수의 목숨을 생명을 구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원칙, 또는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또 죽여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또 도덕 원칙, 이런 원칙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고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도덕적 추론 학습은 상당히 쓸모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게 하나의 가설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죠. 어떤 한계일까요? 방금 말해줬듯이 이 한계는 이 가설,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도입하는 이 가설 자체가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선택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의 실험적 가설이라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 우연성이 많습니다. 실제 만약에 우리가 그 추론을 위한 가설의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차를 내가 기관사로서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직진 그대로 했을 때 앞에서 일하고 있는 정비사 5사람이 큰 희생을 입을 것 같았죠. 큰 사고가 날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가설 조건을 마련했죠? 지금 이분들이 일하느라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지금 고장난 전차가 달려오는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는 가설을 했어요. 그런 조건을 내세웠지만, 근데 실제는 안 그렇죠. 이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일하다가, 야, 차 저 브레이크 고장 났나 봐. 빨리 피하자라고 누군가가 해서 이분들이 순식간에 다 피해가지고 내가 핸들을 돌리지 않았어도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불확실한 우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이 가서 조건들을 다 배제해 놓고 그냥 큰 사고가 날 거라는 제한적 가설을 택해 놓고 사고 실험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이 도덕적 추론 학습을 위한 가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두드러진 차이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실제 살아가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걸
앞으로 앞당겨서 고려하기도 어렵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빚어지는 게 현실 세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도덕적 추론학습이 실제 우리 교육적 관점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 중요성, 이런 유용성과 한계점을 짚어봤지만 실제 우리들의 학습에서의 초점은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도덕적 추론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학습의 시간을 가져보다 보면 결국 도덕적 추론을 잘 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수단을 갖출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이런 이유와 이런 근거 또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도덕의 원리와 원칙들, 기준들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설득해내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내가 어떤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런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선호하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 또는 자기가 평소에 믿고 의지하고 있는 도덕적 원칙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이해하고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원칙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다른 원칙들과 비교해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게 이런 학습 시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학윤리 수업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다음 좀 더 나아간 이야기는 이 3차 시 수업으로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2차 시 수업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죠.